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켜는 곳, 마음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화를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과는 반대로 거꾸로 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믿으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성숙한 어른의 태도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착하게 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만만하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바로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착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차이는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있었죠. 이런 경우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똑같이 착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똑같이 나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볍게 대접받고 어떤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새롭게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한마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만만하게 대하는 말버릇 5가지와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만드는 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먼저 한 발 물러나는 말버릇입니다. 대구에 사는 61세 김미란 씨는 몇 주 전 동네 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미술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김미란 씨는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자리였고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감을 꺼내고 붓을 정리하고 수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작 10분 전 한 회원이 들어오더니 저기요, 제가 원래 저 자리에 앉거든요. 자리 좀 옮겨주실래요? 라고 말했고 김미란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먼저 온 것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김미란 씨는 미안해요. 옮겨드릴게요. 하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대방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앉았습니다. 김미란 씨는 그날 수업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미안하다고 했지? 왜 내가 피하듯 자리를 옮겼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미란 씨에게 계속 또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문화센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며칠 후 김미란 씨는 집에서 비슷한 상황을 또 겪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평소 보던 드라마를 보려고 남편에게 물었지만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김미란 씨는 아니다, 내가 그냥 나중에 볼게 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맨날 양보만 할까?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런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첫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이후 관계의 구조를 무의식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당한 요청을 했을 때 상대방이 즉시 물러나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내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다. 다음에도 요구하면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후 모든 대화에서 반복됩니다. 한 번 물러난 사람은 계속 물러나게 되고 한 번 요구한 사람은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치알디니는 이것을 일관성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첫 반응이
이후 모든 관계의 틀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당신이 먼저 한 발 물러나는 이유는 배려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배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그냥 내가 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할 뿐입니다. 당신은 착해서 물러난 건데 상대방은 당신을 만만하다고 기억합니다. 이 간극이 모든 불편함의 시작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러나는 것이 성숙함의 증거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와서 갑자기 바꾸기가 어려운 겁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되 자신을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당신 자신을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물러나는 말버릇은 결국 당신을 상대방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배려와 희생은 다릅니다. 배려는 서로를 위한 것이지만 희생은 한쪽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물러나는 말 한마디가 이후 모든 관계의 구조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을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좋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말을 배워도 됩니다. 두 번째는 확신 없이 하는 모호한 말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정호 씨는 최근 아들네 부부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번 명절에 처가만 가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박정호 씨는 속으로 많이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때 가서 혹시 괜찮으면 연락 다시 줘도 되고 보면 좋겠지만 물론 너희 형편도 있으니까 억지로는 아니고. 아들은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하루 전날이 되어도 아들 내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잖아요. 억지로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연락 따로 안 드렸어요. 아들의 말에 박정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언어심리학자 클리포드 나스는 말의 확신도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요 였고, 두 번째는 이게 좋습니다 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확신 없는 말투로 전달했을 때 듣는 사람은 그 내용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말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조차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탁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나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으로 중요도를 판단합니다. 확신 없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예일대 심리학과는 같은 요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와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를 비교한 겁니다. 놀랍게도 확신 있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반대로 확신 없이 말했을 때는 그냥 한번 물어본 거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확신 없는 말투는 상대방에게 거절할 명분을 주는 말투다. 문제는 당신이 왜 이렇게 확신이 없게 말하느냐인데, 이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혹시 괜찮으면 가능하면 이런 말을 앞에 붙이면 부드러워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배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이라고 판단할 뿐입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말한 건데 상대방은 대충 들어도 되는 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확신 없는 말의 함정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점잖게 말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도 앞뒤로 완충제를 잔뜩 깔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을 애매하게 하는 사람은 생각도 애매한 사람이다. 확신 없는 말투는 당신이 우유부단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당신은 배려한 건데 상대방은 당신이 확신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확신 없는 사람의 말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박정호 씨는 지금도 그날이 서운합니다. 하지만 모호하게 말한 박정호 씨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예의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확신 있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필요하게 길게 늘어놓는 설명입니다. 부산에 사는 59세 이경숙 씨는 며칠 전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접수처에서 다음 예약을 잡는데 직원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이경숙 씨는 그날 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교회 모임이 있어서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총무인 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혹시 다른 날은 안 될까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후면 제가 시간이 괜찮을 것 같은데.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 3시요. 이경숙 씨는 병원을 나오면서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굳이 왜 저렇게 길게 설명했을까? UCLA 심리학과의 로버트 레빈슨 교수는 대화에서 설명의 길이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같은 거절을 2가지 방식으로 전달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은 안 됩니다. 다른 날로 부탁드립니다 였고, 두 번째는 그날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안 되고 중요한 약속이라서 못 바꾸고 다른 이유도 있어요. 처럼 긴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설명이 길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진짜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면 핑계를 대는 건가? 레빈슨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길면 길수록 사람들은 그 설명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진짜 이유가 있을 때는 설명이 짧습니다. 또 다른 예로 폴 에크먼의 거짓말 탐지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많이 추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간결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설명이 길면 상대방은 거짓말처럼 느낍니다. 뭔가 숨기고 있거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해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당신의 이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만 알고 싶어 합니다. 거절할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설명이 길수록 상대방은 불편해합니다. 짧고 명확한 거절이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말해야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것까지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말이 흐려집니다. 거절할 때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게 더 명확하고 존중받는 태도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짧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네 번째는 먼저 숙이는 말의 힘입니다. 인천에 사는 64세 한명자 씨는 지난주 마트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었습니다. 카트를 끌고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서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통로가 좁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명자 씨는 잠깐 기다렸지만 그 사람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명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좀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요. 잠깐만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짜증스럽게 한쪽으로 비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좀 급해서요. 아니, 잠깐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한명자 씨는 황당했지만 실례한다는 말과 함께 다른 통로로 돌아갔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한 거야? 무례한 건 저 사람인데. 심리학자 해리언 러너는 사과의 패턴이 관계의 권력 구조를 만든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잘못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항상 낮은 위치에 놓였습니다. 러너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사과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아래로 봅니다. 사과하는 말투는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앉히는 말투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진은 직장에서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같은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승진도 늦었고 동료들로부터 존중도 덜 받았습니다. 이런 말투는 스스로를 가해자 위치에 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 생각해보면 그건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기 싫고 공손한 사람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할 때 상대방은 당신이 지킨 예의에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다고 기억합니다. 특히 여성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 이 말투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공손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요구할 때 자주 미안하지만 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붙입니다. 그게 당신을 만만하게 만듭니다. 사과는 잘못했을 때 하는 겁니다.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과 겸손한 것은 다르다. 겸손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타인에게 짓밟힐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당신이 사과의 말투를 쓰는 건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을 낮은 자리에 앉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당신은 충분히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사과를 멈춰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공감은 넘치는데 기준이 없는 태도입니다. 광주에 사는 66세 최수진 씨는 요즘 모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최수진 씨는 등산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 회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산행은 설악산으로 갑시다. 단풍이 예쁠 때 가면 좋잖아요. 최수진 씨는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설악산 정말 좋죠.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며칠 후 다른 회원이 말했습니다. 설악산은 너무 멀어요. 가까운 북한산이 낫지 않을까요? 최수진 씨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가까운 데가 편하긴 하죠. 그러다가 다른 회원이 또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작년에 북한산 갔잖아요. 새로운 데로 갑시다. 최수진 씨는 또 동의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새로운 곳도 좋죠. 결국 산행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수진 씨가 매번 다른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은 총무님 생각은 뭐냐고 물었지만 최수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조직심리학자 에이미 에드먼스는
리더십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의견에 공감하는 리더는 신뢰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리더에게 공감이 아니라 방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에드먼슨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감은 중요하지만 공감만 있고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르니까요. 결국 당신을 따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연구도 비슷합니다. 연구진은 협상 상황에서 모든 의견이 다 맞다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기준 없이 공감만 하는 사람은 협상에서도 밀렸고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도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자기 기준을 분명히 한 사람은 협상에서도 유리했고 상대방도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준 없는 공감을 우유부단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공감하는 것뿐입니다. 누구 하나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배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생각이 없다고 판단할 뿐입니다. 당신은 모두를 존중한 건데 상대방은 당신을 우유부단하다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배려해야 좋은 사람이라고 배워서 자기 생각보다 남의 생각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당신을 만만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기준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공감은 좋지만 공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감 뒤에는 반드시 당신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서 있지 않은 사람이다. 당신이 모든 의견에 동의한다는 건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공감하되 당신의 기준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무심코 쓰던 말버릇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만만하게 만들었지만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착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존중받게 만드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탁과 요청에 바로 답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전주에 사는 57세 장경미 씨는 최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부탁하면 알겠다고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절대 즉석에서 하지 마세요. 하루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장경미 씨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이웃이 강아지를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행 갈 때 강아지를 부탁하는 이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알겠다고 했겠지만 장경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정 확인해보고 내일 연락드릴게요. 이웃은 살짝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알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장경미 씨는 집에 들어와서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는 바쁜 주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다음 주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웃은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장경미 씨는 신기했습니다. 거절했는데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웃이 더 정중해진 것 같았습니다. MIT 경영대학원의 행동심리학자 된 에리얼리는 즉각적인 대답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즉시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과 생각해보고 답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시 대답한 사람은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됐고, 시간을 두고 답한 사람은 신중한 사람으로 기억됐습니다. 에리얼리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즉각 반응은 당신이 다른 일정보다 상대방의 부탁을 우선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후에도 반복됩니다. 반대로 시간을 두고 답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진은 직장에서 요청에 즉시 응답하는 사람과 하루 정도 시간을 두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답한 사람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고 동료들로부터도 더 존중받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시간을 두고 답하는 태도는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신호입니다. 장경미 씨는 처음에는 이 방법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장경미 씨에게 함부로 부탁하지 않고 부탁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장경미 씨가 거절해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급한 대답은 생각 없는 삶의 증거다. 부탁에 바로 답한다는 건 자기 시간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두고 답한다는 건 당신이 신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중한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장경미 씨는 요즘 마음이 편합니다. 부탁받을 때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가 부탁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단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이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꿀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감 다음에 필요한 한 문장입니다. 제주에 사는 72세 오영수 씨는 최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영수 씨는 평생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사업 이야기를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고, 딸이 육아 고민을 털어놓으면 내 생각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편이어서 좋긴 한데 가끔은 아버지 생각도 듣고 싶어요. 오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듣고 싶어 한다니요. 그 후로 오영수 씨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 딸이 또 육아 고민을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애가 밥을 안 먹어서 걱정이야. 영수 씨는 먼저 공감했습니다. 그래, 걱정되겠다. 부모 마음이 그렇지.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생각은 이래. 억지로 먹이지 말고 배고프면 알아서 먹게 놔두는 게 어떨까? 아빠도 너희 키울 때 그랬거든.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네. 한번 해볼게. 영수 씨는 신기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했는데도 딸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는 공감과 조언의 균형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세 가지 유형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조언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공감 후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하게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감만 하는 사람은 지지는 해주지만 방향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조언만 하는 사람은 일방적입니다. 하지만 공감 후 자기 기준을 말하는 사람은 균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중합니다. 또 다른 연구로는 예일 대학의 관계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부부관계에서 당신 말이 맞아?
라고 반복하는 배우자와 당신 말도 맞지만 내 생각은 이래 라고 말하는 배우자를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후자가 더 행복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동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오영수 씨는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자녀들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니까요. 부모가 자기 주장을 하면 꼰대 같다고 느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생각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영수 씨가 먼저 자녀들의 감정을 인정해 준 뒤에 자기 생각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공감 없이 조언만 하면 꼰대지만 공감 뒤에 자기 기준을 말하면 존중받습니다.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성을 따라 산다. 당신이 항상 남의 의견에만 동의한다는 건 당신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감 뒤에는 당신의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대화가 됩니다. 오영수 씨는 요즘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걸 느낍니다. 자녀들도 예전보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듣습니다. 당신도 다음에 누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먼저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생각은 이래. 단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을 멈추면 존중이 따라옵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김태호 씨는 몇 년 전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김태호 씨는 평생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꾸 다른 데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는 겁니다. 처음 그것을 느끼고는 무척 섭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태호 씨는 모임에서 한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별로 없었지만 그가 한마디 할 때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태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존중받을까? 그날 이후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말을 절반으로 줄이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김태호 씨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을 줄이니까 오히려 더 존중받게 된다는 것을요. UCLA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대화에서 침묵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과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전달했을 때의 청중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말을 절제한 사람이 훨씬 높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메라비언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사람들은 당신이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말을 줄이면 자신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침묵은 권위를 만듭니다. 또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진은 협상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핵심만 말하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핵심만 말한 사람이 협상에서 더 유리했고 상대방으로부터도 더 존중받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당신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말이 적다는 건 당신이 확신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모든 생각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침묵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김태호 씨는 요즘 모임에서 편안합니다.
예전에는 계속 말해야 주목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임이 있다면 평소보다 말을 절반만 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만만해지는 말버릇 5가지와 존중받게 만드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려다가 자책만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딱 1가지만 해보세요. 누가 부탁하면 바로 답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해보는 겁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한 문장만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그게 좀 익숙해졌다면 다른 걸 연습하면 됩니다. 거절할 일이 생기면 긴 설명을 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유를 묻는다면 그때 간단히 말하면 됩니다. 이것도 익숙해졌다면 모임에서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십시오.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말을 배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버릇을 고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당신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도 제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이 언젠가는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시도할 때 누군가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조금 지나면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변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했던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진다고 해도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위한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온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